탈세계와 관련된 블록화와 관련된 정부의 지출은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공평하게 많이 쓰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멈출 수 없이 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침체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나마 그 침체는 좀 얕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주가 조정을 가져왔지만 실질금리가 플러스 나는 건 어떤 걸 갖고 오느냐?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는 왼쪽 위에 거는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박살나는 거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아니라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 세계 수입 물량 지수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나빠져요. 명목금리는 주식 조정을 갖고 오지만 실질금리는 경기를 하락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현재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사태냐면 아직도 마이너스 현저하게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아직도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거는 리즈너블한 예상입니다. 그래 왔어요. 근데 그 경기가 나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요거는 좀 예측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미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보시면 재고나 레버리지 비율로 내년도에 침체가 얼만큼 올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 미국의 재고와 판매 비율, 요건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이에요. 재고를 판매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숫자가 커지는 거죠. 판매가 많이 된다. 판매가 많이 돼서 재고가 적어지면 작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보시면 현재는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재고가 더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어디냐면 21년, 23년 사이 보이시죠? 오렌지색 소매, 그 다음에 파랑색 도매, 회색 제조업 다 올라는 가고 있어요.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재고 지수가 소매, 도매, 제조업 통틀어 이 재고 지수가 제조업은 아니네요. 재고 지수가 도매, 소매,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11년, 12년, 13년부터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아요.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 화살표를 해놨는데 저게 예전 소매업 재고 지수가 저 정도예요. 저 정도는 쌓여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현재 오렌지색 보면 현저히 낮죠? 재고가 안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도매도 마찬가지. 제조업도 전에보다는 낮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는 거죠.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보시면 과거에 회색 음영, 리세션 때마다 어때요? 치고 나가죠, 재고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기가 나빠지는데 재고가 쌓이지 재고가 없어지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물론 떨이를 하죠. 요번에도 미국 소매업체들이 떨이를 많이 했죠. 근데도 어때요? 실적이 좋죠? 왜? 미국의 재고 떨이는 10월부터 했어요. 10월, 11월. 11월 달에 땡겨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땡겨서 팔았잖아요. 할인율이 11월에 제일 높았잖아요. 그런데 또 12월에 추수감사절과 세일데이에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만큼 지금 제조업, 소매, 그 다음에 도매 이쪽에 재고는 과거의 리세션 때하고는 현저하게 다르게 덜 쌓여 있습니다. 희한한 거죠.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도 많이 풀었고 저축도 아직 좀 있는 상태고 아마도 팬데믹 때 쏟아부은 돈 때문일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쓰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9년도 때 재고 부담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왼쪽 위에 거 보시면 회색이 제조업인데 심지어 떨어지고 있어요. 제조업 재고가 하락으로 돌아섰잖아요. 아래로 가고 있죠. 파란색과 오렌지색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에보다 훨씬 낮지만 제조업은 내려가고 있어요. 재고업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재고가 안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잉 주문 때문에 그래요. 그 코로나 때 주문을 해도 안 도착하고 늦고 그러니까 막 더 먼저 주문해 놓고 더블 주문 들어가고 판매 회사들도 더 많이 확보해 놓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이 쌓이겠지만 그러느냐고 실제 수요는 있었는데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소비가 막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자동차죠. 중고차 가격이 마나임 지수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막 공급망 병목이 해결되면서 제대로 가니까 공급망 병목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뭐 중고차가 필요 없으니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카바나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죠. 보시면 그런 것처럼 독특한 코로나 특징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실물 경기 하락 양상을 보면 어떠냐? 틀림없이 내년도 침체가 오느냐? 저는 침체가 온다는 쪽에 속한 사람이지만 와일드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를 봐야 한다. 산업 레버리지. 이건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레버리지를 쓴 회사들은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영끌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이제 무리해서 샀는데 금리가 올해처럼 올라가면 어떡하냐면 빨리 쫑이 나죠. 힘들어지는 게 심각해 빨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식도 강제로 청산해서 갚을 수밖에 없게 돼요. 신용 같은 거, 신용 반대매가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레버리지를 써서 썼는데 3개월, 신용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내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다 청산돼 버리죠. 그런 것처럼 레버리지가 높을 때는 내년도처럼 침체가 오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막 쫑나는 회사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체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침체가 깊을지 안 깊을지를 계산해 볼 때 보시는 것처럼 레버리지, 산업 레버리지 비율을 보는데 산업 레버리지 비율을 봤더니 금융 부분과 비금융 부분 다 어때요? 보시면 하늘색부터 볼까요? 하늘색 비금융 부분은 보시면은 어떠냐면은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제가 표시를 화살표를 넣어놨어요. 보시면 비금융 레버리지는 금융 아닌 일반적인 비금융 레버리지는 아주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돼. 90년대까지 가야 그 정도. 그 다음에 금융 레버리지도 뭐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요. 2019년도보다도 낮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의 금융, 비금융, 산업 레버리지는 아주 좋은 상태예요. 아주 조금밖에 레버리지를 안 쓴 상태. 뒤집어 말하면 침체가 왔을 때 견디기가 좋은 상태. 낮아빠지는 회사가 잘 안 나올 상태.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터지고 막상 돈을 마구 쓸 기간도 없이 지금이 와버려서 그래요. 코로나 때 쏟아부은 돈은 많은데 몇 년 뒤에 지금 올해와 같은 사태가 왔다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았겠죠. 근데 코로나 풀리고 코로나 때문에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쇼크가 터졌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쉽게 말하면 과잉 비율이 낮아요. 그 얘기는 즉슨 침체가 왔을 때 깊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방 경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보시면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비지출 다 어때요? 현저하게 낮아요. 왼쪽 위에 보시면 하늘색, 오렌지색 다 낮습니다. 2009년도랑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게 낮아요. 그런데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 부채는 사상 최대입니다. 당연하죠. 재정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코로나 때 쏟아부은 돈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는 역사상 최대입니다. 심각하게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침체는 얕게 오지만 침체는 아주 강도가 작게 올 수는 있지만 길어질 수 있다.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부가 침체가 왔을 때 살리도록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폭이 작을 거라는 거죠. 왜? 재정 부채가 심하니까 이미 쓴 돈이 많으니까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도 이견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특정 분야,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탈세계와 관련된 블록화와 관련된 정부의 지출은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공평하게 많이 쓰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멈출 수 없이 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침체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나마 그 침체는 좀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하고는 다르게 금리 인상 중단이 내년도에 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증시는 어땠냐? 채권은 어땠냐? 달러는 어땠냐라고 보면 여러 번의 경우에 금리 인상이 중단된 직후에는 대부분의 증시가 올랐습니다. 안 그랬던 적은 녹색하고 파란색밖에 없죠. 녹색은 2000년 5월, 파란색은 81년 5월. 두 번을 빼고 나면 증시는 금리 인상을 멈추면 상당 부분 올라갔고요. 특별히 인플레이션 장세 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해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채. 어떻게 되느냐? 국채는 뭐 거의 100%에 가깝게 무조건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국채 금리는 10년 국채 금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려갔어요. 달러는 어떻게 됐느냐? 옆으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높아지기도 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요. 낮아지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거의 낮아지는 정도가 약해.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달러가 변곡점을 지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배당금 받은 게 있으시고 달러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환전하세요 라고 제가 두세 달 저희 고객들한테도 한 3달 전쯤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달러의 고점은 지난 것 같다는 거죠. 변곡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격하게 떨어지느냐 이거는 내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저 숫자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된 뒤에도 달러는 현격하게 바로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지나요? 금리를 인하했을 때죠. 그러니까 진정한 피봇이 일어나면 달러는 확실하게 약세로 돌아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뚜렷한 특성을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까 단 채권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채권 시장이 뭘 믿고 그러는지는 나중에 채권 시장 얘기할 때 한번 봐요.